개항기 유림에 위정 척사 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곳이 바로 안동이다. 1894 가보년 안동 향교에서 처음 시작된 안동 지역의 의병 항쟁은 을미 사병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본의 침탈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항쟁으로 바뀐다. 유림들은 상소운동을 전개하고 망국의 책임을 스스로 지고자 자정 순국을 택하거나 힘을 기르기 위해 교육 계몽 운동을 펼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만주 망명을 선택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초기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안동에서 서원을 받은 독립운동자가 무려 374명, 전국에서 최고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지역이 되었다. 수천석 가산을 다 팔고 식솔들 모두가 독립운동에 투신한 가문도 당시 안동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대의 명분을 중요시했던 유교 정신과 가문으로 결집했던 공동체가 안동 독립운동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안동은 그 독립운동을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1894년 그 갑오의병으로 독립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강복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됩니다. 시간적으로는 51년이라는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공간적으로는 국내를 넘어서 만주 지역 항일 투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동시 이마면 동북쪽 내안마을 빗골, 백화구려, 김락의 친정이다. 경상도 도사를 지낸 김락의 아버지 김진린, 그리고 장자인 김락의 큰오빠 김대락의 집이다. 사람천석, 글천석, 밥천석, 삼천석댁으로 불린 유서 깊은 유학자 가문의 가옥인 백화구려는 변발을 한 학생들이 모여 서양 학문을 배우는 신학교인 협동학교 교실로 변한다. 애국 계몽 운동을 펼치며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3.1운동을 주도하면서 결국 일제에 의해 폐교를 당한다. 역사는 김대락의 여동생 김락의 삶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양반 가문의 안주인이었던 한 여성이 독립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을까요? 럭시아들이 걷기를 끊으리라 이 목숨 사직과 함께하리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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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락의 시아버지인 향산 이만도가 단식 순절한 곳이다. 양산 군수와 공조 참의, 의병장으로 활동한 영남 유림의 거두 이만도. 가문의 종손인 이강호가 청구일기로 자정순국까지의 전 과정을 남겼다. 시집 온 지 6년 만에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집안 대소사를 다 챙기던 김락. 죽어가는 시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단식하신다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찾아오는 거라. 찾아오고 그 문병 오고 그러니까 참 우리 그 조모가 그 손님 대접하느라고 엄청 처리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글씨는 이건 이제 맥범 김구 선생님이 글씨입니다. 향산 이만도 순국 유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적을 했거든요. 상복에 눈물 자국이 채 마르기 전에 김락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친정의 큰오빠 김대락이 큰형부 이상용과 함께 일가를 다 데리고 만주로 망명을 떠난다는 것. 믿고 따랐던 시아버지를 보내고 친정 혈육들과도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되었으니 김락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버지의 순국을 지켜본 남편 이중업은 독립운동에 투신합니다. 그리고 김락의 두 아들과 사이 2명이 독립운동에 모두 가담해 고초를 겪었고 대대로 벼슬을 지낸 유서 깊은 유림 가문이
이제 3대에 걸친 독립지사 명문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김락의 남편 이중업은 1914년 안동 봉화 장날에 맞춰 유림들의 권리를 촉구하는 경문 당교 격사를 돌린다. 그리고 대한광복회 총사령인 박상진을 집에 숨겨준다. 이 인연으로 김락의 맏아들 동흠은 대한광복회에 가담해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다 투옥되기도 한다. 김락의 둘째 아들 종흠 역시 2차 유림단 의거에 참여하여 투옥된다. 1919년 3.1운동 당시 남편 이중업은 파리 강화회의에 유림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독립청원서 서명을 받는 데 앞장선다. 바로 이 파리 장서 사건으로 투옥된다. 이 땅의 독립을 위해 나도 떠나려 하오. 당신도 일제 만행을 만방에 알리려 하오. 난 믿어요.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친정 식구들 모두 만주로 떠나고 시아버지에 이어 남편까지 잃은 김락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비탄에 빠진 그는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여러분, 나와 함께 갑시다. 모두 함께 갑시다. 우리의 자손이 일제의 노예처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대한의 독립을 목청껏 외칩시다. 대한 독립 만세! 1919년 3월 1일 고종의 국장에 맞춰 준비된 만세 시위는 전국에 들불처럼 번졌다. 안동에서의 만세 항쟁은 3월 17일 예안면에서 시작되었다. 3월 22일 2차 시위에는 2천여 명이 동부동과 서부동 선성산 위에서 만세를 불렀다. 일경의 발포로 13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 체포되었는데 57살의 김락도 현장에서 체포된다. 독학해진 다시는 빛을 발하지 못하리라. 57세의 여성이었던 김락에게 일본 경찰은 혹독한 고문을 가하여 2눈을 잃게 만들었다. 이에 관한 기록은 80여 년이나 묻혀 있다가 지난 2000년도에 당시 안동대 김희곤 교수에 의해 밝혀져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제일 머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전국에서 경상북도 사람들의 저항이 제일 강하냐? 그러면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니까 한 사례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후손을 찾았을 때도 실명하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셨다라는 이야기는 얼핏 알지만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찾아낸 이 한 구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김락의 여사의 일대기를 복원을 하게 된 것이죠. 경북 봉화군 제3면 동면 청량산 자락. 김락의 시아버지 향산 이만도, 파리장서 사건으로 옥고를 치룬 시숙 이망규와 김락의 두 아들, 그리고 남편 이중업과 김락까지 3대에 걸쳐 독립유공자가 잠든 곳이다. 김락은 1929년 2월 12일 67살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했다. 김락의 집안은 친정과 시댁을 합쳐 무려 26명의 서운을 받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했습니다. 1894년 의병항쟁의 첫걸음이 시작된 이곳 안동. 1929년 그가 세상을 떠난 35년 동안 향산 고택은 독립운동으로 해가 뜨고 날이 졌습니다. 조선의 여인에서 독립투사로 그것이 역사가 그에게 짊어지게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꽃처럼 살아온 조선의 여인, 나라를 빼앗긴 여인은 강철처럼 강해졌다. 눈을 떠도 어두운 세상, 차라리 어둠에 가뒀을까. 조선의 딸 김락, 우리 가슴에 다시 꽃으로 피어오르다.
이곳은 상하이입니다. 나의 아버지 양우조 지사가 1929년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한 곳, 상하이 프랑스 조개구역에 속해 있는 마당로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1919년 4월 11일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생생한 생활상이 부모님이 쓴 육아일기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어머님은 이화여중 문과, 지금은 영문과예요. 그게 문과를 나오시고 어머님이 수재였어요. 학교에 남아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학교에서 가장 촉망받는 영문학도로 미국 유학길까지 열려 있었던 어머니 최선화. 지인의 소개로 나의 아버지 양우조와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었죠. 아버님은 그때 막 이렇게 숨어 다녀야 되는 그런 요시찰인이었죠. 그러니까 얼른 또 다시 상하이로 가셨죠. 그랬는데 그 후로 몇 년 동안 두 분이 편지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어머님을 이화여전에서 미국 유학을 하고 학교에서 키우려고 풀 스칼라십도 다 준비해 놓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아버님은 또 일로 오라고 그러셨을 거고 그 기로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대요. 미국에서 방직 공부를 했던 엘리트 청년이 안락한 삶을 뒤로한 채 독립운동에 투신한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 상하이행을 택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때 왜 미국을 가지? 중국에 가서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중일전쟁 당시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셨냐?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나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37년 3월 어머니 최선화와 아버지 양우조는 진장의 임시정부 청사에서 김구 선생님의 주례와 임시정부 요인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육아일기이면서도 독립운동가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과의 관계, 그들의 활동상 매일매일 그 제시가 자라는 모습들, 그 가운데에서 일본의 폭격, 공습, 단순히 그냥 육아일기가 아니고 생활일기도 아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이 있었던 독립운동사에 관한 중요한 일기인데 1938년 7월 4일 내가 태어난 이날부터 육아일기는 시작됩니다. 중일전쟁에서 중국이 밀리고 있어 300여 명의 임시정부 식솔들은 목선을 타고 진장에서 다시 창사로 옮겨왔는데요. 당시 임시정부 재무부 화남특파원과 의정원 의원으로 광동성 광저우에 파견 나갔던 아버지 양우조는 이곳 창사에서 합류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제 몫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세계 속에 능력 있는 한국인으로 살아가라고 내 이름을 영어식으로 제시로 지었다고 합니다. 1938년 7월 22일 창사에서 옮긴 지 8개월 만에 광저우로 옮겨온 날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은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임시정부는 기차로 사흘이나 걸려 광동성 광저우까지 피난을 오게 되었는데요. 적의 공습이 오면 기차에서 내려와 풀숲으로 숨었다가 적기가 사라지면 다시 기차를 타는 아주 위험한 여정이었죠. 아버지는 저를 대나무 바구니에 눕혀서 다녔는데요. 혹시 숲풀 속에서 벌레라도 붙을까봐 가재 수건으로 저를 덮어주시곤 했답니다. 1938년 10월 12일 우리는 기선이 끄는 배를 타고 광저우에서 유주로 옮겨왔죠. 1938년 12월 5일 공습 경보가 울리고 가까운 동굴이 꽉 차 겨우 다른 동굴로 피했는데 부모님이 피했던 동굴만 남고 다 매몰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잔혹한 참사였다고 했어요. 1939년 4월 22일
우리는 또 유주의 생활을 접고 수천성을 향해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거의 1000km나 되는 험악한 산악을 건너야 했답니다. 며칠씩 버스 안에서 생활해야 하니까 중간에 잠깐 쉬면 엄마들은 빨래를 해서 버스 안에 줄줄이 널어놓기도 했답니다. 무상관이라는 아주 험한 령을 지나가다가 그만 버스가 미끄러져서 바위에 부딪혀 옆으로 넘어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도 겪었답니다. 어느 강가에 배가 머물렀대요. 그랬는데 거기 내려가 보니까 대나무 밭이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 부인네들이 거기서 대나무를 잘라왔어요. 그래갖고 칼로 손질을 해갖고 뜨개질하는 뜨개 바늘 있죠. 그런 거를 만드셔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애기들 뭐 어른들 옷을 스웨터 뭐 양말 장갑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손수 떴어요. 1939년 4월 30일 유주를 떠난 지 7일 만에 쓰천성 지강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은 한적한 시골이었는데도 공습 소리는 피할 수 없어서 아버지는 늘 내게 미안해했는데요. 1939년 7월 27일 사천성 기강. 어제는 엄마가 제시의 귀를 씻어주는데 어찌나 재미있는 모양인지 누워서 좌우편 귀를 다 청소하고 나서도 오히려 부족한 느낌이 있어 했다. 귀 기울이는 제시의 귀에 포탄 소리와 경보음 소리가 아닌 고향 산천의 새소리와 바람소리, 소복소복 속삭이는 정다운 이야기 소리들이 들리도록 해주고 싶다. 1940년 3월 13일 나를 아주 예뻐해 주시던 이동연 선생님이 돌아가신 슬픈 날이에요. 임시정부의 제일 우더른이셨던 선생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한교들의 화합을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1940년 9월 드디어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광복군이 창설되었어요. 아버지는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준비와 한국 독립당 기관지인 한민부 발행의 책임까지 맡게 되어 충칭의 청사로 가신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건 슬프지만 임시정부 수립 때부터 꿈꿔온 정규군이 20년 만에 편성되니 기쁜 일이라 했습니다. 1940년 11월 9일 우리는 기강에서의 1년 6개월 생활을 접고 충칭 근교의 한인 부락인 토교로 이사를 갑니다. 임시정부가 애들과 부인, 노약자들을 위해 중국에서 땅을 임대해 만든 토교 한인촌은 마을 전체가 대나무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시내도 흐르고 그 주위로 사철나무가 우거져 있어 무척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언덕에 있는 YMCA 회관과 민가에서는 아이들을 모아 한국말과 한국 노래를 가르치고 있어 그 앞을 지날 때면 고향에 온 느낌이 들곤 했다. 1942년 5월 4일 어제는 임시정부 내무부에서 우리 아동주일 기념으로 애들에게 단과값으로 금일봉을 나눠주었어요. 과일이며 과자며 빵을 사다 즐겁게 나눠 먹기도 했어요. 안정기에 접어든 충칭에서는 교육에 더 힘쓸 수 있었대요. 중국말하고 고국에 대해서 모르게 돼 있죠. 그래서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애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요 조그만 애들은 유치원에 맞게 노래 뭐 이런 거 가르치고 좀 더 큰 아이들은 한글 가르치고 또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민족혼을 넣어주기 위해서 엄마들이 나름 많이 애를 썼어요. 1945년 8월 10일 저녁 8시 충칭에는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동맹국에 투항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清は帝国政府を応じて米英市と四国に対し 충칭시가 기쁨으로 들썩였지만 웬일인지 부모님도 임시정부 어른들도 다들 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계속 발표되는 방송을 들으며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앞으로 일이 걱정되어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탁치 제도를 쓰기로 벌써 결정이 되었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아, 이것이 과연 사실이라면 우리 전 민족, 더구나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러 다니던 이들의 목적과는 너무도 심한 차가 있는 것이다. 1946년 1월 16일 2달 동안이나 중국 정부와 협의한 결과 오늘에야 귀국의 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버스를 타고 또 상하이 국제항에서 큰 배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켜주신 나의 조국 대한민국으로 말이죠. 아버님은 늘 나라 사랑, 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사랑할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인밖에 없다. 너희도 혹시 이 나라가 정권이 잘못하는 게 있어도 욕하고 나무라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시정되게 힘을 보태야 된다. 내 나라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트로서의 편한 삶을 버리고 독립운동을 택했던 나의 부모님 최선화, 양우조. 힘들게 지켜낸 대한민국이 모두의 자랑스런 조국이 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1932년 4월 29일) 홍코우 공원에서의 윤봉길 의사 의거. 이 역사적 의거를 성공적으로 이끈 한인애국단의 단장 김구, 그리고 그를 그림자처럼 뒤에서 도왔던 독립운동가 부부가 있다. 연미당과 그의 남편 엄항섭. 의거 후 거사의 진상을 발표한 김구의 성명서, 그것을 작성한 사람이 엄항섭이다. 피치 목사 부인이 성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해 해외 각 언론사에 보내지면서 의거 전 폭탄과 권총을 들고 찍은 윤봉길 의사의 사진과 함께 세계에 알려진다. 덕분에 세계 각지에서 동포들의 성금이 모아졌고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양 진영에서 지원을 받아 존폐의 위기에 처한 임시정부는 지속될 수 있었다. 위기의 순간마다 임시정부를 구한 숨은 조력자 엄항섭, 연미당, 김구가 들려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가 엄항섭 군을 만난 것이 1922년이었지. 당시 반임시정부 세력으로부터 정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때였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까지 능숙했던 엄항섭 군이 임시정부를 구하겠다고 프랑스 쪽의 당국의 공무국에 취직한 거야. 두 가지 목적이 있었지. 하나는 월급을 받아 우리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또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잡으려는 정보를 탐지하여 피하게 하는 것이었지. 연미당의 아버지 석촌 연병환은 구한말 관립영어학교를 졸업하고 해관의 관직을 지낸 독립지사다. 연병환의 집은 용종의 애국지사들이 모여 독립운동을 논의하는 장소였다. 만주 항일운동의 숨은 조력자였던 선생은 중국 세관직에서 받은 월급으로 어려운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고 만주 독립군 중광단의 무기와 군자금을 대준다. 덕분에 청산리 대첩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아버지와 숙부들 모두 독립운동을 했던 집안에서 자란 연미당이니 독립운동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 아버지의 유해를 상하이로 모시고 와 장례를 치른 후 정착한 연미당을 이동영 선생이 홀로 된 엄항섭과 혼인하도록 적극 주선하셨지. 돌아가신 아버지와 꼭 닮은 삶을 사는 엄항섭을 마음에 담고 있었는지 연미당은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에도 결혼을 선택했지. 1927년 3월 만 19살이었던 연미당은 임시정부 동지들의 축복 속에 독립운동가 엄항섭의 아내로 또 평생 동지로 삶을 시작한 거야. 상하이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다양했다. 임시정부에서 일하는 남편의 내조, 자녀들의 교육뿐 아니라 삭바느질로 돈을 벌어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다 해냈던 것이다. 하지만 연미당은 내조를 넘어
직접 독립운동 일선에 뛰어들어 남편 못지않은 활동을 펼치며 전선에서 동지로서의 삶을 함께했다. 어머니는 청년 진성공작 때 그 설립할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같이 설립하셨대요. 근데 이제 이분은 어머니가 그 대적방송, 일본군의 방송을 해갖고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을 방송으로 탈출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그래요. 윤봉길 의거는 성공적이었지만 임시정부 요인들은 상하이를 떠나야 했지. 당시 일제가 내게 60만 원, 지금 돈으로 200억이나 되는 현상금을 걸었어. 주석 판공실 비서였던 어망섭은 나를 수행해 상하이에서 안전하게 탈출시켰지. 난징, 광저우, 충칭까지 8,000km 고난의 대장정이 시작된 거야. 그 긴 시간 동안 연미당 부부는 늘 그림자처럼 내 곁을 지키며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어. 어망섭은 김구가 가장 신뢰한 측근이다. 1926년 국무령 취임 후 헌법 개정의 기초위원으로 참여했고 해외 교포에게 독립 자금을 유치하거나 선전 활동을 할 때 또 해외 김구의 이름으로 발표한 글의 초안과 외국어 번역도 도맡았다. 중국 국민당 장제스를 만나 독립운동 지원을 받을 때도 해방 후 민족 분단을 막고자 남북 협상을 할 때도 함께했던 어망섭. 그는 김구가 서거하는 순간까지 함께 살기 좋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꿈꾸며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다. 남편 어망섭이 김구와 매만가 축포청의 양아들 집에 피신해 있을 때 연미당은 이동영과 이시영 등 임시정부 원로들을 안전하게 모셨고 특히 폐결핵에 걸려 위중했던 이동영 선생을 극진히 간호했다. 이동영 선생님이 폐결핵으로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거의 다 그 병고안을 하셨죠. 자기 가족은 뒤에 앉혀놓고 그런 경우가 정도로 배려를 했었어요. 조선혁명당 당사 남목청에서 이운안의 저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던 김구를 상하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게 한 후 집으로 모셔 회복될 때까지 간호를 한 것도 연미당이었다. 남편을 지원하면서도 본인도 스스로 한국독립당이라든가 청년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를 해서요. 항일 독립운동의 일선에 바로 참여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지아비를 섬기고 지아비를 뒤따르는 여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일선에서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돌보기보다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기꺼이 자기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셔서요. 26년부터 임시정부를 이끌고 오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지. 전쟁을 겪고 있던 남의 땅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는가. 연미당 부부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심지 굳게 내 편이 되어주었어. 김구 선생이나 이제 엄망섭 선생님은 우리가 통일된 하나의 국가, 우리 민족의 하나의 분열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국가를 만들고 강한 나라. 하지만 그 강한 나라는 제국주의와 같은 강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평화에 공용하고 인류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문화 강국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꿈꾸던 해방. 하지만 조국은 온전히 우리 것이 아니었다. 일제가 간 자리를 채운 것은 38 이북은 소련, 38선 이남은 미 군정의 통치. 일제가 물러간 자리에 분단의 선이 그어지고 미 군정 치하에서 임시정부의 이름으로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또 여건도 허락되지 않았다. 연미당 부부는 환국 후에도 경교장에서 김구와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꿈꾸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날
안도희의 흉탄에 김구가 서거하면서 그 희망은 사라져버렸다.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갑자기 그 수화기를 놓쳤어요. 그러더니 털썩 바닥에 앉으시더니 한참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되겠다, 가보자, 가자. 이게 가니까 경매장으로 갔어요. 가는데 현관 들어가면 거실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한 옆에 모셔져 있더라고요.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여기 얼굴에 반창고 같은 거 이상한 거 이렇게 붙이시고 아버님 뭐 통곡하시고 제가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좀 멍하니 좀 그런 상태였다고. 이제 각오 없는 이들. 그러나 역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지난 올해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미당의 부친 연병환, 연미당의 남편이자 동지였던 엄항섭, 어머니를 닮은 맏딸 엄기사, 동지로, 부부로 서슬퍼런 일제 치하에서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손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갈망했던 해방된 조국이 이들을 영원히 갈라놓았다. 70여 년 시간에도 뛰어넘지 못하는 철조망 앞에서 미완의 꿈이 서성인다.